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었어야 되는데 80년대 초에 아주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포기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이제 80년대 초 이때는 이제 암호 기술이 많이 쓰이지 않았고 이제 그 실제 상업적으로 많이 안 쓰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FBI 뭐 이런 데서 필요하면은 감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환하는 메시지들이나 통화 내용들을 듣고 싶은 거지. 수사 목적으로. 법원에서 허락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호화를 하게 버리면 교환되는 메시지를 암호하거나 음성 통화를 암호해서 교환하면은 FBI도 못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키 위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키 위탁은 뭐냐면은 암호 기술을 쓸 수 있게 허용할 텐데 대중들한테 키들을 다 달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치? 근데 그런 개념을 연구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지금은 뭐 달랜다고 주겠어요? 특히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 줄 수도 있는데 범죄자들은 더 안 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뒤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키 위탁이라는 거를 이렇게 현실화돼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암호 기술 내면 내 키를 정부한테 줘야 돼. 그러면 정부가 내 키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불필요한 목적으로 내 거를 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생활들이 많이 노출되고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수집된 정보를 그 업체들이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악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권한을 이제 키 위탁해서 정부가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는 저 정부가 그 권한 함부로 메시지를 다 복호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정부가 남용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를 할 수 있냐면은 기술적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면은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우리가 그 권한 남용을 막는 기술이죠. 그래서 암호 기술에서는 권한이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은 키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하고 싶으면은 다른 조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까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임계 기반이라는 거는 뒤에 어딘가에 나올 텐데 TN 기법이라고 그래요. TN. 그래서 권한을 N명한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N개로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근데 N이면 N명이 다 모여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TN이면 T명만 모이면 돼요. 근데 이 T는 우리가 기술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20 만들려면 20 만들 수 있고 50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권한을 강화시키면은 높이면 되지. 20이면 10명 중에 2명만 어그리하면 할 수 있는 건데 50 되면은 반이 동의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고 이 기법에서는 1N은 안 써. 그건 권한 분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N도 안 써요. 왜냐하면 얘는
가용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명이 배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뭔가 그 조각을 분실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NN도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데 NN도 안 쓰고 1N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핵미사일 버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근데 걔네는 보니까 NN 쓰는 것 같긴 해. 그 잠수함 영화 보면은 둘 다 꽂아야 되더라고. 둘 중에 뭐 이렇게 셋 중에 둘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꽂아서 돌려야 뭐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물론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NN이 돼야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너무 거부하면은 꼭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90? 뭐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뭐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암호 기술에서도 그걸 해주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계 기반 기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거부감 없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게 이제 그 우리 암호 기술에서도 어떤 기관이 되게 파워풀한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되는데 그 파워풀한 능력들을 어떤 가졌을 때의 그 권한을 막기 위해서 남용을 못하게 하게 쓰는 것이 이제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아까 그 랜섬웨어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때는 키 백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업과 복구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키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하면 나 위탁 시켰으니까 나 지금 내 거 잊어먹었으니까 달라. 그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새끼로 빠져서 좀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뒤에 설명드릴 공개키 기술에서는 개인키, 공개키가 있으면 개인키는 비밀로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키를 나 혼자 그 쌍을 생성해서 내가 공개키만 기관에 줘서 인증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키를 나도 갖고 있지만 기관이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호화폐 할 때 암호화폐 보면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래소들이 해킹 당해가지고 뭐 돈이 그 암호화폐들이 탈취당했다. 근데 암호화폐가 탈취되려면 그 암호화폐를 소유한 사용자의 뭐가 있어야 돼? 개인키를 갖고 있어야 돼. 개인키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암호화폐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거래소 거래할 때 개인키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거래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 같이 갖고 있으니까 거래소 해킹 당하면은 내 키까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 쓰다가도 은행 비밀번호 모르면 다시 재발을 받고 막 이 절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편리하게 쓰려고 그러면 나도 갖고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야, 암호화폐에서.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하기 귀찮고 일부를 기관한테 위임해가지고 뭔가 하려다 보니까 못까지 주는 거야. 내 개인키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만약 예를 들면 관리자가 나쁜 마음 먹으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고 거기 해킹 당하면 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암호화폐에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 내가 이제 기관에도 안 줬어. 나만 갖고 있어 개인키를. 근데 내가 잊어먹었어. 그러면 내 암호화폐는 다 날아간 거예요. 몇백억이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도 막 옛날 초기에 발굴해서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드디스크가 뻥 나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 키 복구
백업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복구 백업이 중요한데 그거를 타인한테 주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 보안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를 갖고 거래하는 인터넷 뱅킹 한다든지 암호화폐 거래한다든지 했을 때 내 키를 나만 갖고 있는 건지 우리 거래소랑 내가 튼 거래소랑 같이 쉐어하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대칭으로 넘어오면은 비대칭은 이제 암호화 키와 복구화 키가 다른 거고요. 다른 경우고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인 키, 다른 하나를 공개 키라 그래요. 공개 키. 그리고 공개 키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개인 키는 꼭 비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원격 있는 두 사용자가 사용할 그 대칭 키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였어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쉽게 메시지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키 기술에서는 내 공개키는 그냥 줘도 돼. 공개키는 상관없이 줘도 돼요. 비밀로 줄 필요도 없이 다 줘도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 공개키면은 내 공개키로 제대로 인식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공개키인데 그거를 김상진 걸로 알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를 보통 키를 교환한다는 공개키에서 공개키를 상대방한테 내 공개키를 주는 건데 비밀스럽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수신한 사용자가 공개키를 받은 사용자가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공개키 인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키 인증이라는 거는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된 게 이제 인증서라는 개념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학술문헌에 처음 등장한 거는 1976년도예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비밀 문서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또 공개되잖아요. 그럼 공개된 거 보면은 그 전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미 공개키 기술을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미국도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증명이 되는 공개 문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헌상에 등장한 건 76년이지만 정부 같은 데서는 이제 연구를 하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암호 기술을 이제 그 정부 어떤 그 기술로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RSA, 엘가마, 타운 곡선 같은 걸 씁니다. 근데 아까 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트를 다른 비트로 교체하고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암호화를 해요. 그런데 공개키 기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수학 문제에 의존하게 되겠고 수학 연산, 정수를 이용한 수학 연산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 얘가 더 느리겠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트 조작만 막 여러 번 똑같은 걸 막 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되게 복잡하기보다는 매우 큰 정수를 가지고 정수 연산들을 해야 돼요. 얘는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얘는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에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고 증명도 안 돼 있지만 많은 문제가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거고 좀 더 자세한 수학은 좀 더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까 대칭키에서는 키 길이가 128비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생성하냐면 그냥 랜덤하게 필요할 때 128비트 키를 만들어요. 랜덤하게 단순히 만드는데 RS에서는 특정한 문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지만 그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요 문제에 맞게 집어넣어서 뭔가 계산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공개키를 만든 다음에 개인키를 만들고 또 그 순서가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수학적인 거는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개키에서는 공개키 인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플러스 KB를 플러스 KC로 바꿨는데 얘가 그거를 몰라. 그러면은 이 플러스 KC로 메시지를 암호해서 쟤한테 주면 밥은 못 볼 거고 캐럴 나쁜 애가 볼 거고요. 또 이 나쁜 애가 마이너스 KC로 암호해서 주면은 얘는 누구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C가 한 게 아니라 밥이 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한 메커니즘이 인증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성능이 대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메시지들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하지 않아요. 보통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이 뭐냐면은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려면 뭐가 필요해? 대칭키가 필요하죠. 그 대칭키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게 단순한 거지만 요런 비슷한 거를 이제 HTTPS를 쓰고 있는 거예요. HTTPS에서. 그래서 브라우저가 키를 하나 만들어서 브라우저 키를 만들어서 그 키를 서버에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웹 서버들은 인증서를 갖고 있어요. SSL, TLS 인증서를 갖고 있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합니다. 구글 서버가 맞네? 그러면 브라우저는 대칭키를 하나 생성해서 그 공개키로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이 대칭키는 브라우저와 웹 서버만 알고 있겠죠.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내 패스워드, 내 계정 암호해서 주고 그러면 로그인 되고 그다음부터는 문서들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 다 암호해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하이브리드 방식, 그러니까 그 공개키로는 작은 메시지들만 암호하고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속도 때문에 이제 그걸로 그 대칭키로 암호한다. 그리고 주로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전자서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마이너스 KA로 뭔가 암호화를 해서 이게 내가 한 거다라고 증명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인증한 거지. 누가 한 거냐? 요거는 밥이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 공개키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대칭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현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스가 문제점은 없었는데 키 길이를 너무 짧게 설정해 가지고 이제 AES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 AES와 데스는 둘 다 블록 방식이에요. 주로 우리가 블록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론이 많이 발달돼서 블록 방식 말고 스트림 사이퍼도
종종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스트림 사이퍼가 실제 안전한 건지 의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증명도 많이 되고 기술이 발달해서 스트림 사이퍼도 같이 쓰이고 있고, 이제 좀 미래 가면은 이제 지금 또 이슈가 양자 컴퓨팅 이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뒤에 한번 얘기하게 되겠지만 글로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알고리즘으로 돌릴 수 있는 건데, 이 알고리즘은 모든 ON 알고리즘을 이 루트 n으로 할 수 있어요. n의 2분의 1승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면 우리가 키가 128비트다. 그러면 필요한 그 브루트 포스 공격 하는데 비용이 2의 128승이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 가져가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64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반으로 훅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여전히 128비트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으면 128비트 키를 쓰던 걸 뭘 쓰면 돼? 256비트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큰 타격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개키 기술은 DPL만이 처음 학술 문헌에 소개했고, 그 다음에 RSA가 나오고 쭉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쓰던 문제들이 인수분해 문제나 아니면 이산대수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인수분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이산대수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다 지수시간이 필요한 알고리즘들이에요. 근데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의 크기를 늘려야 돼요. 입력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 크기는 결국은 공개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 길이를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계속 늘려야 돼요. 옛날에는 RS키가 1024비트 정도 됐는데 지금 다 2048비트, 좀 들어가면 3072비트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키 길이가 점점 컴퓨터 발달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등장해서 이제 요즘 각광받는 게 타원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원 곡선은 이산대수와 같은 쌍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키 길이가 계속 길어지지만 얘는 키 길이가 얘랑 똑같은 안전성을 제공하는데 짧아요. 타원 곡선이. 그래서 요즘은 타원 곡선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RSA, 이산대수, 타원 곡선 모두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얘는 어디 있어? 요 쇼라는 사람이 발견한 알고리즘에 의하면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깨져버려요. 다차 시간에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요즘 혹시 매스컴에 들어본지 모르도 양자 내성 암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돼도 안전한 알고리즘. 여기서 안전한 알고리즘, 대칭 알고리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키 알고리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은 그대로 쓰면 돼. 뭐만 하면 돼? 키 길이만 늘리면 돼요. 근데 얘는 키 길이 늘려서 해결이 안 돼. 왜냐면 다차 시간에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바꿔야 돼,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요즘에 연구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돼도 쓸 수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이게 양자 내성 암호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인증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증서. 말도 많고 그런 인증서. 그래서 인증서는 공개키를 인증할 때 쓰는 거예요. 공개키를 인증한다는 것은 내 키가 김상지 거다. 이 키가 김상지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신뢰하는 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뢰하는 기관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기관이 이 키는 김상진 거예요 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주체, 요게 김상진 요 정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개키 정보가 들어가요. 내 공개키가. 개인 키는 안 들어가. 여기에 공개키하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자 서명하게 됩니다. 누가? 인증기관이. 그러면 이 인증서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인증기관만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 인증기관을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정부에서 허가한 그 사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 공기관, 공기업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공인인증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공인인증서 이름을 없앴죠. 없애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도 인증서를 발급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사설 인증서라고 그러고 이쪽 옛날에 요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쓰는 용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 신뢰라는 개념이 그 나라마다 되게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현실은 안 그래도 사기업을 잘 신뢰를 안 해. 공기업도 별로 신뢰 안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정부를 좀 더 신뢰하는 형태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나라는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기업. 거기는 중앙은행도 그 정부기관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트러스트라는 개념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은 되게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한 데만 발급하는 것도 그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쁜 건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바뀌었는데 인증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 얘를 CA 인증기관이라고 하는데 얘가 전자서명해가지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공개키는 김상진 거다라고 보증해 주고 이 인증서의 포맷을 국제 표준이 있어요. 이게 엑스타 509라는 표준이 있고요. 공개키는 저렇게 인증서로 되어 있는데 개인키는 그럼 어디가 있냐? 같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뭘로 암호화해서 저장되어 있냐면은 패스워드 기반 대칭 알고리즘 이용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패스워드 기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쓸 때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 공인인증서를 써봐준 사람 있죠. 인터넷 뱅킹 할 때. 그때 보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돼요. 인증서 패스워드. 그럼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키로 개인 키가 암호화돼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는 뭘 하는 과정이에요? 개인 키를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패스워드 기반 대칭 키는 약간 취약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약한 걸 쓰면은 그 파일을 누군가가 공격자가 획득해 갔어요.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냐면은 추측 공격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용자 패스가 이거지 해서 쳐보고 이거 컴퓨터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패스워드는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증서를 받으면 이 인증서를 통해서 이 키가 김상진의 공개 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서명되어 있다 그랬죠. 인증서 자체가. 그러면 이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또 받아와야 돼요. 그럼 이 인증서를 또 확인해야 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내가 신뢰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인증기관의 인증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증서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 사람의 이름과 공개키가 들어있어요. 그럼 인증기관의 인증서에는 인증기관의 이름과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인증서를 내가 신뢰하니까 그 공개키를 갖고 와서 내가 받은 인증서의 서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명은 개인키로 했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응되는 공개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전에 공인서는 1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사설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늘리는 게 뭔가 사용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뭐 자기 건 3년이다. 유효기간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넌센스예요. 솔직히 보안적으로 보면은. 유효기간이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키는 수시로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서의 사용 용도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증서의 사용 용도를 범용, 전용으로 구분해서 많이 썼어요. 전용 인증서는 예전에는 공짜로 발급해 줬어요. 범용 인증서는 돈을 내야 됐어요. 돈을 내고 그 범용 인증서 발급받으면 뱅킹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주민등록 그 민원 이슈 가서도 등본 발급받을 때도 쓸 수 있고, 뭐 옛날에 그 뭐라 했던 그 30만 원 넘는 결제에서도 그 인증서를 썼었습니다. 범용 인증서들만. 근데 전용 인증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전용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전용이면 인터넷 뱅킹으로만, 증권 전용이면 증권 거래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인증서 폐지가 된 인증서인지 아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혹시 폐지된 건지. 이거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지만 내가 분실하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은 남아있겠지. 근데 폐지한 거죠. 내가 재발급 받을 거니까. 인증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1년짜리지만 한 6개월 쓰다가 바꿀 수도 있고, 뭔가 컴퓨터 포맷 했는데 개인키가 어딘지 몰라서 재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썼던 인증서는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가 폐지된 거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그럼 한번 확인했어. 그런데 그 하루 뒤에 또 써야 돼. 그 인증서를. 그러면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록해 놓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증서면 내가 서명을 예전에 확인했으면 하루 뒤에 또 확인하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단계 1과 3은 보통 한 번은 내가 다시 안 하고 늘 인증서 확인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유효기간과 폐지 여부예요. 그래서 2, 4는 늘 해야 되는 거고 1, 2, 3, 4 네 가지는 처음에만 한 번 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또 미뤄뒀던 거, 내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상위 인증서를, 그러니까 내 인증서는 인증기관이 발급했을 거고, 그럼 얘도 인증서가 있어요. 그럼 얘 인증서는 또 누가 발급해? 걔보다 또 상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지금도 공동인증서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공인인증기관, 여기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은 최상위 인증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아래 그 인증기관들이 있고, 요 인증기관들이 가입자들한테 발급해줘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증권거래 할 때는 코스콤이라는 데서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에서는 금융결제원 요 6군데한테 그 인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요게 이제 민간 섹터이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다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증서는 가입자는 금융결제원이 발급했겠죠. 그럼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는 누가 발급해? 얘가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인증서는 발급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체 서명 인증서를 써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서명해. 그럼 별로 안전하지 않지. 이상해. 논리적으로. 근데 그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자체 서명 인증서를 써요. 그래서 얘의 인증서는 좀 더 특별하게 관리가 돼요. 근데 나머지는 상위가 하위 거를 발급하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요거는 한 나라가 이렇게 될 텐데 또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 걸 확인하려면 안 되잖아. 그때 이제 외국 인증기관과 서로 상호 인증할 수 있어요. 상호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얘를 신뢰한다. 나도 얘 신뢰한다. 이렇게 발급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인증기관 그리고 상호 인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증서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많이 떠올리는데 해외에서는 인증서 하면은 그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TLS 인증서를 더 많이 떠올려요. TLS. 그래서 웹서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TLS 설치하려면 그 TLS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것도 돈 내야 되더라고. 제가 그 프로그램 경시세 사이트 운영하는데 그 매달 10,000원씩 내요. 유지비만. 아까워 죽겠어.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해요. 근데 얘의 인증서는 어떤 인증기관이 발급하는데 그 인증기관의 인증서들은 어디에 있을까? 브라우저에 내장돼 있어요. 베리사인 막 이런데 그 브라우저 회사들, 구글이 신뢰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좀 오래되신 분은 옛날에 그 크롬에서 우리 학교 사이트 접속해 보면은 신뢰하지 않는 인증서라는 말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TLS 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발급받은 인증기관이 거기에 없는 거야. 크롬 내에 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크롬 내에 크롬에서 신뢰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거기는 이런 뭐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대요. 그 사설 인증기관이 해외에.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 구글이 신뢰하는 애들은 그 인증기관들 여기다가 저장해 주는 거죠. 그럼 걔보다는 위에 거 없고 얘네들은 다 자체 서명 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 브라우저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들은 신뢰하는 거고 거기서 발급된 애들은 얘를 이용해서 확인만 되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하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안 해요. 우리는 기사들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와. 그냥 사설 인증기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카카오가 사설 인증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여기에 들어온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그 베리사인처럼 혼자 인증서 만들어서 그냥 막 하는 건지 무슨 제약이 있는 건지 그런 얘기들이 전혀 기술적인 얘기들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터넷 뱅킹하면 인증서들을 내가 받아서 내 핸드폰이나 여기다 저장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 발급받으신 분 있죠? 그럼 그 인증서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기술로 보면은 뭐에 해당돼? 오픈 디자인이야?
아니죠. 오픈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카카오에서 어디다가 넣어놨는지, 파일 시스템 어딘가에 넣어놨는지, 아니면 카카오 자체의 그 앱에다 넣어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는지 얘기가 없어. 원래 백서 같은 기술 문서들을 공개해서 이렇게 쓰인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해외 기업들은 보통 보안 기술들, 예를 들면 메신저다. 그러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엔드엔드 암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그램 사이트 가면은 클릭하면은 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쓰는 그 엔드엔드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는지가 기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카카오가 하잖아요. 없어. 얘는 엔드엔드 인크립션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요구해야 되나? 근데 없어요. 난 그게 되게 불만이에요. 모든 보안은 중요한 거는 오픈 디자인이에요. 뭐만 숨기는 거야? 사용하는 키들만 숨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픈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사기업들은 그 자체를 회사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네 테크닉. 그걸 쉐어하기 싫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쉐어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뚫리기에 쉬워요. 공개돼서 검증받아야 돼요. 공개를 해놓고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문제 생기면 문제도 나올 테고. 그게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원래는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그게 맞는 기술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잘 몰라. 거기에 근무한 애들,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좀 알려줘라.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설명 좀 해주게. 네이버 인증서 어떻게 만드니? 카카오 인증서 어떻게, 몰라, 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끝내면, 폐지예요. 신용카드와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남았지만 내가 폐지를 했어요. 무슨 이유든지. 보통은 개인키를 못 쓰게 되면은 폐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증서 쓸 때 폐지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냐면은 주로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RL이라는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CRL에 보면은 어떤 애들이 폐지되어 있냐는 걸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서를 내가 쓸 때 여기에 보면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일련 번호가 있어요. 모든 인증서는 일련 번호가 다르겠지. 그러면 내가 확인하려는 인증서의 일련 번호가 CRL에 있으면 걔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쓰면 안 돼. 그러면 이 CRL은 무한정 커질까요? 무한정 커질까?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뭐만 유지하냐면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폐지된 것들, 그거의 목록만 유지해요. 그러면 여기 유지하다가 요 애가 폐지된 애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럼 여기에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빼면 돼. 얘는 저절로 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폐지된 애들. 그러니까 얘는 커졌다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늘 얘가 무한정, 왜냐 폐지된 모든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이 계속 커지겠지. 근데 그건 아니라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 중에 폐지된 거.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유효기간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 목록은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만들 때도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이런 애들을 bad list라고 그래요. 나쁜 애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bad list 대신에 good list를 유지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굿 리스트면 거기에 있는 애들만 내가 쓰겠다는 거고, 거기 없으면 안 쓰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배드 리스트 썼을까? 보통은 배드 리스트가 크기가 어떻게일까요? 더 적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배드 리스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굿 리스트, 배드 리스트 어떤 서비스 할 때 뭔가 걸러낼 때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고민해 보고 항상 그 데이터를 유지할 때는 에이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가 무한정 커지는 건지 아니면 저절로 이제 버릴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무한정 커지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CI를 썼더니 번거롭잖아. 맨날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기술이 OCSP예요. OCSP는 그 신뢰기관한테 물어보는 거야. 1년 번호 던져주고 이거 폐지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OCSP고요. 이제 OCSP도 귀찮잖아. 내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OCSP 스테이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인증서를 얘한테 줄 때 내가 먼저 OCSP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OCSP 스테이플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내가 인증서를 확인해야 될 때 저 기관에 가서 CI를 받아왔었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OCSP 프로토콜 써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안 물어보고 인증서를 줄 때 그 주는 사람 측에서 예를 들면 구글 서버가 줄 때 브라우저한테 줄 때 OCSP 스탬핑 최근 거를 스탬핑 해가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별도 내가 CI 확인할 것도 없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